본 강의는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으로서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배지훈 교수, 이종혁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가 공동으로 만든 컨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지도학습이 어떤 건지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군집화, 밀도 추적, 차원 축소, 반지도학습 이후에 소스를 보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비지도학습 볼게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지도학습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데이터가 들어오고 제일 끝에 레이블, 즉 카테고리나 부류가 없는 것들을 말하죠. 자, 결과 정보가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특정 패턴을 찾는 게 되는 거고, 데이터들의 잠재적인 구조, 계층 구조를 찾아내는 거고, 숨은 사용자 집단을 찾는 거고, 문서들의 주제에 따라 구조화시키는 것, 즉 또 로고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패턴을 찾아내는 것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A다, B다, 선을 긋듯이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 제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비슷한 끝끼리는 끼리끼리 모여있더라, 이렇게 군집을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밀도 추정이라고 해서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이것들은 비슷하다. 그러면 우선 차원 축소, 만약에 고차원이어서 이거를 데이터 패턴 찾기가 힘든 경우 저차원으로 변경을 해서 내하고 비슷한 친구를 찾자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군집화 보겠습니다. 군집화는 첫 번째 보다시피 유사성에 따라 데이터를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서로 차이가 많아지도록 군집을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게 레이블이 없어서 A 데이터, B 데이터 나누는 것들은 힘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 이 군집과 저 군집은 서로 차이가 많아지도록 군집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화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군집화와 퍼지 군집화가 있습니다. 일반 군집화는 A면 A, B면 B. 근데 퍼지 군집화는 여러 군데를 포함이 가능하고 각 데이터가 군집들에 소속되는 정도를 값으로 표현하고 이들을 합을 1로 만드는 게 퍼지 군집화예요. 근데 우리가 퍼지 군집화는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일반 군집화만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런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이거를 이쪽에 군집 하나 모으고 군집 3개 정도로 모아서 A, B, C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A, B, C가 무조건 3개 군집을 나눈다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게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게 참 힘들기도 합니다. 왜? 처음부터 카테고리나 부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로 나눌지에 대해서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여기다 3개로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묻는다. 즉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여기가 바다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비슷할 거고 요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여서 그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군집이라는 거는 유사성에 따라서 데이터 나누는 건데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화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뭐냐면 군집화는 첫째, 정답이 없습니다. 즉 레이블이 없으니까. 자, 무언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집단을 가리기만 하면 돼요. 왜? 답이 없으니까. 따라서 어큐럴런시 등 평가 지표도 사실상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시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알고리즘 특색에 맞춰서 특징에 맞춰서
군집을 다른 기준으로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집은 답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논하기가 힘든 이유가 레이블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주도 학습의 가장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게 K-민즈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비슷한 것끼리 묶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거리상 가까운 것들을 자, 처음에 군집의 중심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군집의 중심을 기준으로 군집을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별 평균 위치를 결정하고 평균 군집 위치로 군집 중심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반복하면서 수행을 하겠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자, 보겠습니다. 좌표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선 뭘 하느냐? 임의의 점을 찍습니다.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가까운 것들을 묶어 나가요. 거리상 재봅니다. 이렇게 묶이겠죠. 근데 우선 이렇게 찍은 이 점이 임의로 찍은 거기 때문에 무게의 여기서 각 점들의 즉 데이터들의 중심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더라.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더라.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더라. 다시 묶어서 다시 군집을 새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군집의 중심을 구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몇 개의 클러스터, 즉 몇 개의 클러스터의 중심을 할 건지를 정하고 나서 그거의 중심을 정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의 집합을 SI라고 했을 때 전체의 분산을 구하면서 갑니다. 즉 그러면 이 수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식이 가장 적은 값일 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즉 생각을 쉽게 합시다. 여기서 이제 중심을 구했습니다. 군집의 중심을 구했는데 이게 가장 가까운 지점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거다. 가장 이 군집의 중심이 된다는 건 거리가 가장 적을 때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하지가 않겠죠. 이 지점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각 지점과 중심의 거리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거리는 자 쉽게 말해서 넷각과 맞죠?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중심 값을 빼고 이거를 제곱을 하면 됩니다. 제곱을 하고 이 전체의 그 특정 하나의 군집에서 전체 클러스터의 길이를 다 더하면 되겠죠. 거리를 다 더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군집에서 하나의 거리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고르면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을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전체 클러스터에서 i가 1부터 k개의 클러스터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식이 나오면 이게 관련돼서 풀어서 가장 적은 값을 찾으면 되죠. 즉
분산값 V를 최소화하는 SI를 찾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건데 요거 분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과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요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사항은 초기에 군집의 중심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그 반복한 잡은 클러스터의 설정, 클러스터의 중심 재조정, 요거를 반복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될 겁니다. K민지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군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알고리즘이 쉽고 간결합니다. 자,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유클리드 거리 기반 공식만 그 비슷한 것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단점을 보겠습니다. 거리 기반 알고리즘으로 속성의 개수가 많을 경우 군집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CA로 차원 감소로 이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 수행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수행 시간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든 노드와 거리를 다 구해야 돼요. 자, 특정 데이터의 분포만 하는, 특정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군집의 중심이 여기를 했을 때 처음에 여기를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모든 노드들의 거리를 다 재야 돼요. all. 만약에 군심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요. 그래도 다시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 시간이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몇 개의 군집을 선택해야 될지 가이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문제가 K 개수가 3개, 5개 이렇게 주어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K의 개수를 구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군집 알고리즘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보십시다. 무작위로 무기의 중심을, 군집의 중심을 정합니다. K1, K2, K3를 정했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 즉 이 군집의 중심과 거리를 다 재보겠죠. 다 재어보고 가장 가까운 군집의 각 데이터들은 속하게 됩니다. 요거 기준, 요거 기준, 요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K1, K2, K3의 제일 처음의 점은 이 군집의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죠? 왜? 임의로 찍은 점이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군집의 중심을 옮깁니다. 왜 옮기냐? 아까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맞죠? 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딱 봐도 중심이죠? 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자, 이렇게 옮겨 갑니다. 그 다음에 옮겨지면 새롭게 다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갑니다.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아까 클러스터에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들은 군집의 소속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군집에서 군집의 중심을 옮겨갑니다. 자, 무게 중심인데 군집의 중심입니다. 다시 옮겨가겠죠. 계속 옮겨갑니다. 자, 옮겨가면 새롭게 군집이 만들어질까? 평균 위치를 다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점이 픽스가 되고 잘 안 움직인 지점이 와요. 즉, 그 지점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반복을 중지하시고 쓰시면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수식 있었죠? 분산을 구하는 수식. 어떻게 합니까? 뭐였어요? 특정 지점에 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을 하고, 이 거리가 가장 작은 놈이면 되겠죠. 즉, 그래서 J는 아까
특정 군집에 속하는 안에 데이터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군집에서 전체 군집을 하시면 되겠죠. K까지. 자, 요 분산이 가장 적은 녀석을 고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밀도 추정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류별로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경우 추정되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것. 각 부류별로 해당 부류의 데이터를 가장 잘 생성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만들고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의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큰 확률을 주는 확률 분포의 부류를 선택합니다. 즉 확률 분포는 이 변수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확률 분포를 보시면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면 분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확률 분포에 가깝게 있는 그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군집 같은 거를 만들어내겠죠. 자, 이것도 이제 모여있는 정도로, 즉 밀도를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정도는 각 부류별로 주어진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확률을 계산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부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밀도 추정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차원 축소라는 걸 보겠습니다. 차원 축소는 뭐냐? 고차원의 데이터를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것. 자, 우선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컬럼이라고 부르죠. 컬럼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데도 이게 단점으로 작용이 되겠죠. 이거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제 목적을 볼게요. 목적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2차원, 3차원으로 변환해 시각화하면 직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즉 1차원, 고차원, 몇십 차원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변화를 하면 빨리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원의 저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가 뭐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차원의 저주는 차원이 증가할수록 성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차원이 커지면 여기서 이렇게 된 공간이었는데 실제 데이터가 차지하는 건 50%였습니다. 근데 2차원으로 되니까 실제 데이터가 차지하는 건 25% 정도, 그 다음 실제 데이터가 차지하는 건 12.5%, 이렇게 차원이 증가할수록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원이 커질수록 거리 분포가 일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즉 차원이 2차원일 때 거리 분포가 이랬다면 차원이 증가할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차원이 많아지면 일정하게 분포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분 공간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자,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공간이 원래는 5개였지만 이게 2차원이 되면 25개, 그리고 3차원이 되면 이만큼 또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 공간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계산하고 처리될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회를 줄이면 이 차원의 저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라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PC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PCA라는 방식을 보시면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건데, 가장 큰 분산을 갖는 축을 반복해서 소수의 축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자, 분산이 가장 큰 축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사상하여 저차원으로 변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이용해 대표하는 주성분을 추출해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PCA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의 단점이 기존 데이터의 정보 유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차원을 줄이긴 줄이되 데이터의 정보 유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분산이 크다는 건 특정 거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다고 칩시다. 요거와 어디가 분산이 큽니까? 요거는 거리가 작죠. 즉 데이터에 멀어진 정도가 작다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에 멀어진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즉 분산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데이터의 분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자, 이게 분산이 크겠어요? 이게 분산이 크겠어요? 자, A와 B라고 했을 때, 자, A는 분산이 요것만큼 작습니다. C는 분산이 이만큼 커요.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사상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와 이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A, B, C라고 했을 때 분산이 간 지역은 다 C입니다. C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사상, 프로젝션해요. 그러면 이 분산표에서 데이터를 다 일로 모으는 거죠. 즉 데이터를 여기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이렇게 해야지만 요 거리값이 이 A와 B에 비했을 때 가장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가장 큰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상하여 저차원으로 바꾸면 정보의 유실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지도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반지도 학습. 자, 입력에 대한 결과값이 없는 미분류 데이터를 지도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가 적더라도 지도학습 데이터를 모읍니다. 높은 비용 획득이 들더라도. 그리고 미분류 데이터는 낮은 획득 비용이 좀 소모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적더라도 분류된 데이터를 조금 모읍니다. 자, 분류 경계가 인접한 미분류 데이터들이 동일한 집단에 속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군집에 속하는 것은 가능한 동일한 부류에 속하도록 학습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 이만한 거는 레이블드 데이터, 이만큼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이 부분을 지도학습을 실시합니다. 데이터가 적더라도. 그 다음에 지도학습을 실시하면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묻습니다. 비주도학습을. 비주도학습에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레이블이 이제 나오겠죠.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인공지능 모델이 조금 우수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 보시면 처음에 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질의를 통해서 물으면 레이블이 나올 겁니다. 이 레이블을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최종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반지도학습의 특징은 평활성을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점들은 서로 같은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군집 가정, 같은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동일한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매니폴드 가정이라고 해서 원래 차원보다 낮은 차원의 매니폴드의 데이터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 것들은 반지도 학습의 특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지도 학습은 이런 방식이 방법 하나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소스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준비한 데이터가 과일 사진 데이터를 이제 군집을 하는 걸 모아서 한번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과일 데이터를 여기서 공개된 과일 데이터를 모아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운받는 거를 밑에 보시면 wget이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numpy와 매트플롯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플루츠라는 파일로 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세이프를 보니까 총 300개가 있고 각 300개는 100 곱하기 100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 형태입니다. 즉 300개가 있고 100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0번 인덱스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슈어로 그려 보니까 뭐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C맵을 그레이 반전을 시켰어요. 검정색을 흰색으로 줬습니다. 검정색은 이게 255고 흰색은 제로니까 흰색을 제로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반전을 시켰고요. 나머지도 다 반전을 시켜서 표현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뭐 파인애플 같은 거고 바나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이게 그림이 300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애플, 파인애플, 바나나가 각 100개씩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0번부터 99개죠. 즉 100개입니다. 100개를 리세이프 전체를 100, 전체를 100,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넘파이 같은 학습을 하셨겠지만 전체를 표현할 때 전체를 마이너스 1로 하시면 전체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애플, 파인애플, 바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하면 애플이 세이프가 100에 만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그림 이미지를 원래는 100과 100이었는데 이거를 곱하면 만이 되겠죠. 만을 하나의 차원으로 바꿨어요. 즉 곱하기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즉 애플은 다시 하면 전체는 300대 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축을 기준으로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 즉 사과가 총 몇 개 있습니까? 100개 있죠. 100개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가 전부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즉 이거는 100개의 사과 데이터의 뭡니까? 평균이 되겠죠. 즉 100만 개의 데이터겠죠. 만 개의 데이터의 평균이 됩니다. 왜? 아까 100 by 100이라는 그림을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일렬로 만들었죠. 리셋 시켰습니다. 자,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제 20부터 한 60 정도가 많이 분포해 있는 값이 20부터 60 있는 값들은 거의 다 뭡니까? 초록색이니까 바나나가 되겠네요. 바나나. 그리고 80부터 100 요 지점들은 뭡니까? 파인애플하고 뭐예요? 애플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평균을 구했을 때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파인애플하고 애플은 거의 평균이 비슷합니다. 개수적으로 봐서도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25개 각 합민 평균이 25를 해서 거의 뭐 되지만 그 파인애플하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합도 요 정도 거리인데 비슷하게 분포로 나오지만 약간 다른 개는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특색들을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평균을 다 구해서 출력한 겁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이 만 개를 자, 만 개였죠? 무슨 만 개입니까? 아까 100 by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의 바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의 각 애플, 파인애플, 바나나의 평균을 그려봤죠. 그래서 0부터 만까지의 모든 그 좌표의 포인트를 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픽셀의 값들의
분포를 한번 바로 찍어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애플, 파인애플, 그 다음에 바나나가 나왔죠. 자, 이런 데이터 분포를 가지니까 유사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은 돼요. 어느 정도 각 지점에 가지는 이제 그래프의 특성상 세 가지는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지점을 한번 출력하는 걸 볼게요. 아까 우리가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의 민, 평균을 구해서 전체의 데이터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특성을 살펴보고 다시 이거를 2차원 그림으로 환원을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리세이프에서 100 by 100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2D 이미지로 바꾼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애플은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흐리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바나나는 이러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져요. 즉 사과 같은 경우에는 둥근 거니까 둥근 형태로 나왔고, 파인애플은 이거 평균적으로 이제 민을 구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테두리가 흐려지겠죠. 왜냐하면 그 테두리라는 게 윤곽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뾰족뾰족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게 있고, 이 길쭉한 모양이 가로, 세로, 뭐 대각선으로 막 모양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쪽 빠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누워 형태는 이런 식으로는 진하게 나오지만 나머지 형태들은 어때요?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바 그래프에서도 그랬잖아요. 중심에 많이 모여 있고 가세는 값들이 낮았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같은 것도 보시더라도 같은 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표에서 안 보시면 야들은 데이터가 막 모여 있고 갓에 희미한 것들은 조금씩 올라간 형태입니다. 근데 파인애플은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갓에는 작고 중심에 꽉 있고 다시 작아지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한번 군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과일 전체와 애플의 민 평균을 빼봅니다. 그러면 특정 과일과 애플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 플롯이 애플과 비슷하다면 뭐 애플과 비슷한, 자, 애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 300개에서 값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이니까 차이가 되겠죠. 즉 만약에 과일이 10이라면 190이 차이가 나오는 거고, 과일이 만약에 180이라는 값을 가졌어요. 그러면 차이는 20입니다. 그러면 180 이런 값들이 20부터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큰 값들은 뒤로 갈 거예요. 즉 내하고 다른 것들은 뒤로 가고 가까운 것들은 앞으로 오는 방식이 채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로트에서 애플 민을 빼니까 그 ABS 절대값이죠. 그거를 차이라고 하시고, 이 차이를 이제 축 1, 2축 기준으로 민을 구합니다. 그럼 ABS 민이라는 값으로 얻으십니다. ABS 민은 300개를 전부 다 평균을 차를 계산했으니까 총 300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300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야를 어떻게 하냐? ARG sort라는 걸 합니다. ARG sort가 뭐냐면 요거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인덱스 0, 1, 2, 3이 있을 때 4,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RG sort를 합니다. 어떤 거를? 이거를 ARG sort를 하면 정렬은 원래 1, 2, 3, 4가 되겠죠. 하지만 인덱스로 하면 1, 2, 3, 제로가 됩니다. 요거를 받는 게 인덱스예요. 자, 애플의 인덱스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계산한 ABS 민에 거기서 소팅을 합니다. 소팅을 한 다음에 인덱스 값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인덱스 값을 가져오니까 그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값에 처음부터 100개를 가져오는 거죠. 처음부터 100개만 가져오니까, 그러면
값 차이가 적은 앞에 100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출력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옆에 그림과 같이 사과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사과 모양도 내하고 비슷한 분산이나 뭐 값을 가지는 평균을 가지는 것들을 1번부터 0번부터 처음부터 100개를 출력하면 그게 사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아까 데이터 분포를 보니까 파인애플, 애플과 바나나는 분포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군집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를 이용해서 차를 구하고 그 차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RD 소트로 거리가 다 많이 있죠. 그럼 앞에 모여있는 것들 0번부터 100번 요 인덱스만 가지고 들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인덱스 값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RD 소트로 인덱스 값만 받아옵니다. 그 인덱스 값을 0부터 100번까지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출력해 보면 바나나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들을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끝에 사과가 들어가긴 했지만 바나나와 비슷한 값들을 가지는 것들을 산출해 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군집을 하나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K-민즈라고 K-평균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맨 사과를 들고 왔습니다. 사과를 들고 왔고 소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사이클론에서 K-민즈를 임포트한 다음에 K-민즈 클러스터 3개로 하겠다. 랜덤 스테는 42. 자, 클러스터 개수만 정해주고 K-민즈를 해서 자, 아까 우리 과일 2D 썼죠? 그걸 피트 하시면 돼요. 피트 하시고 이거를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학습이집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레이블을 출력을 시켜 보았습니다. 레이블을 출력시켜 보니까 222-000-111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네요. 자, 카테고리는 3개였으니까 자, 이 평균 그 군집의 중심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3개로 나오고 몇 번의 작업을 통해서 뭐 있겠습니까? 각 군집의 중심으로 계속 자리를 옮겼겠죠. 옮기고 나서의 결과물을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KM안에 레이블지를 찍으면 각 군집의 번호가 매겨집니다. 각 군집의 번호가 매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3개의 군집으로 모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에 대한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KM 레이블을 유니크라는 함수는 실제 수도 구성된 거를 보여줘요.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리턴 카운트가 true로 했으니까 그 각 카테고리, 즉 부류의 군집의 수의 개수도 출력을 할 거예요. 보시면 array 0, 1, 2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타입은 인트용이고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111개, 1의 개수가 98개, 2의 개수가 91개. 총 이거 다 더하면 몇 개가 됩니까? 뭐 300개가 될 겁니다. 아까 300개를 아까 우리가 썼으니까 이것들을 매트 플러스를 가지고 출력을 해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서브 플러스로 하고 각 레인지를 임쇼로 그 이미지 쇼로 그림을 나타냈다. 방법은 C맵은 그레이 반전을 시켜서 그 다음에 쇼를 했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 KM 레이블즈 만약에 제로라면 파인애플의 형태가 많이 찍혔네요. 자, K민즈가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이제 군집을 모아서 해보니까 파인애플이 찍혔고 그 다음에 1인 거니까 바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바나나네요. 바나나가 찍힌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면 애플이 되겠네요. 애플이 찍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K민즈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3개의 카테고리 0, 1, 2를 했고 숫자는 112, 111개, 98개, 91개로 이제 100개, 100개씩 확실히 구분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군집을 만들어줘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최적의 K 찾기예요. 우리가 K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K 값을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2부터 13이나 특정 값까지 X 값까지 일일이 한번 우리가 구해 봅니다. 구해 보는데
어떠한 걸 기준으로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니셜하는 게 있습니다. 이니셜은 뭐냐 하면 군집과 아까 뭐였어요?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하는 거죠. 또 혹시 내게 됩니다. 각각 군집의 중심의 거리를 제곱하는 거. 요게 이니셜입니다. 이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지점을 선택하냐면 특정 K부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 개를 이제 테스트해 봅니다. 2부터 쭉 가겠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꺾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요 꺾이는 지점이 이제 우리가 거리값이 갑자기 확 바뀌는 지점으로 우리가 이거를 엘보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요 지점이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보우 포인트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이니까 그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즉 이 지점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개수를 늘어도 클러스터 밀집도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엘보우 지점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엘보우 지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니셜이라는 값을 출력해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K민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좋은 K값을 찾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원 축소를 한번 볼게요. 차원 축소는 매우 많은 피처로 구성된 다차원의 데이터 세트의 차원을 축소해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 거리가 기하급수로 멀어지게 되고 희소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들을 이제 줄이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차원을 축소하면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어 학습에 필요한 처리 능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처의 선택은 자, 각 피처는 이제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게 종속성이 강한 겁니다. 종속성이 강한 것들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피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주요 피처만 선택을 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피처 추출을 해서 중요한 피처만 해서 그 다음에 그 피처를 어떻게 하냐. 자, 압축해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압축이 아닌 함축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으로 매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처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함축적인 요약 특성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그냥 단순히 특정 피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차원으로 갔을 때도 중요한 피처, 즉 데이터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단순히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함축적으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핑을 해서 들고 온다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데이터의 특성을 들고 오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들고 왔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들고 온 거 보고 뭐 아이리스 데이터의 뭐 특징을 한번 보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 뭐 마크하고 이제 타겟은 레이블이죠. 이 레이블 값들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시켜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뭐 붓꽃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열을 보니까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열들을 이제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줄여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스탠다드 스칼라가 뭐냐? 스탠다드 스칼라가 뭐냐면 데이터의 각 컬럼들이나 데이터들이 옆에 컬럼들하고 비교했을 때 단위와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값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 1, 컬럼 2가 있을 때 컬럼 1은 1, 2, 3으로 가고 얘는 10,000, 20,000, 뭐 50,000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컬럼 1과 2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값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C2가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가중치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값을 확 낮춰야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같은 단위 척도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로 바꿉니다. 0과 1 사이로 변하는 미니 맥스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과의 사이는 아니지만 특정 범위로 만드는 것을 분산과 이런 걸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우리가 스탠다드 스칼라라는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을 썼다는 것은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정규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표준화 부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을 이제 정규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특정 값 비율에 맞게 바뀌게 돼요. 비율식으로 좀. 그 미니맥스는 비율이 맞지만 스탠다드 스칼라는 비율은 아니지만 그 값들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도록 값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인 사이클론에서 PCA를 모듈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PCA에서 우리가 컴포넌트 두 개를 하겠다. 즉 열을 두 개만 C1, C2 열을 두 개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스케일드 즉 스탠다드 스칼라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정규화시킨 것들을 PC를 피트합니다. 그 다음에 야들을 트랜스폼. 피트는 맞추는 거, 트랜스폼은 뭡니까? 변화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트에서 뭐 쉽게 말하면 피트에서 자를 재고 트랜스폼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트랜스폼으로 이거를 자른다는 거. 실제로 자를 어떻게 자를지 피트로 막 재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실제 잘라내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이리스 PCA는 뭡니까? 스케일 즉 스탠다드 스칼라를 거쳐서 정규화도 했고 그 다음에 나서 자도 자르는 거 즉 컴포넌트 즉 PC 컬럼을 두 개로 줄여 놓은 것도 돼요. 그래서 컬럼 이름을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로 정하고 이를 데이터 플레임에다 출력을 시켜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컴포넌트 1, 컬럼 1, 컬럼 2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는 걸로 줄여졌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네 가지 데이터 컬럼이 있었죠. 그런 값들로 하는 거하고 얼추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얼추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뭐 매트 플랫이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이제 뭐 출력을 해봤어요. 이 출력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의 explain 이 값을 무슨 값이냐면 이 값은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축이 있었죠. 그 축을 첫 번째로 하면 76% 정도의 변동성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뒤에 거는 18% 정도의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라는 방식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리스 데이터로 한번 돌려보니까 정확도가 90, 92, 98, 92, 9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이리스 데이터가 컬럼이 여러 개 있었죠. 이거를 PCX, PCX로 바꿔서 한번 돌려봤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PC에 아까 컬럼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컬럼을 두 개로 만들어서 돌려보니까 정확도가 오히려 향상이 되었습니다.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차원 축소를 해서 오히려 값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값을 더 잘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차원 축소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비지도 학습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